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해도 여러분하고 만나게 됐는데 말이죠. 오늘 부동산 중개업 실무 특강이라는 부분을 갖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실무 특강 시간이 참으로 어렵게 마련이 됐습니다. 대면 강의를 할까 이제 뭐 이렇게 비대면을 할까 해서 대면 강의로 하기로 했다가 또 요새 코로나가 다시 심해진 관계로 이제 비대면으로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교육을 따라서 올해도 팬데믹 현상으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어떻든 어려운 중개업 시장 여러분 충분히 고민도 하시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발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얘기를 들으면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새 우리가 어떤 시대냐면 뉴모럴 시대라 그러죠. 뉴모럴 시대는 뭐냐? 그만큼 바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중개업도 여러분 모든 부분들이 빨리빨리 바뀌고 있을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중개업 시장의 변화를 보자는 거죠. 자, 어떻든 그런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해보겠는데 뭐 양력이야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잠깐 좀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오늘 강의가 뭐 2시간인데 2시간에 다 하진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혹여나 오늘 강의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지금 유튜브에 보면 현문길 TV라고 있어요. 아니면 자료로 들어가 보고 싶다면 다음 카페에 들어가면 행비연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공부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오늘 2시간 동안 뭐 할 거냐면요. 중개업 관련 법률 개정에 대한 부분을 잠깐 할 거예요. 또 우리 마포구청에서 지적과에서 보면 자주 우리 중개사님들 앞에 신고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대체적인 몇 가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중개사님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이제 느끼는 시간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판례를 통한 중개 실무 이런 부분을 할 거죠. 그래서 판례를 통한 중개 실무는 뭐냐면 아파트 임대차에서 우리 이런 거죠.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반려견을 키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그게 정상적으로 유지가 될 거냐 아니면 해약 조건이 되느냐 이런 부분을 판례를 통해서 볼 것이고요. 두 번째 판례가 뭐냐면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에 대한 적용 여부를 우리 판례를 통해서 공부해 보자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가 부동산 컨설팅 계약서입니다. 우리 중개사님들이 부동산 컨설팅 계약서들을 쓰는데 그게 과연 중개 보수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 많이 오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공부를 해볼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부동산 관련 세금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중개사님들이 세무 공부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관련에 대한 세무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도가 지나버리는 거죠. 세무의 전문가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 양도세 계산을 해보면요. 세무사님들끼리도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 중개사님들 잘못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책임을 우리 중개사님들이 갖고 가버리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판례를 보자는 것이고 다섯 번째 마지막 이제 판례는 중개보조원 책임의 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포구청에서도 보면 고용인 미신고에 대한 부분이 자꾸 접수가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바로 고용인 미신고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보면서 중개보조원의 책임의 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례 공부를 해볼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중개업 실무 사례입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우리 중개사님들이 많이 사고 나는 게 다가구 주택이거든요. 그런데 다가구 주택의 사고를 거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미작성, 잘못 작성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근본적인 부분을 배워보자는 거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잘못 쓴 것도 있지만 사실은 권리 분석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 권리 분석이 뭐냐를 우리가 실무를 통해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이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뭐가 나왔느냐면 얼마 안 됐죠. 32회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합격자가 나왔어요. 잠깐 이 부분을 좀 볼게요. 여러분들은 현업에 계시니까 자격자가 나오면 야, 또 나의 경쟁자들이 나왔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동업자라고 생각해서 따뜻하게 맞아줄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 32회 공인중개사 합격 시험의 특징을 보면 이번에 합격자가 26,000명 조금 넘었습니다. 다른 때보다 합격자가 사실은 한 5,000명 이상 더 많이 나왔어요.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뭐냐면 시험 문제가 한 4문제 정도가 오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는 1, 2, 3, 4번이 전부 맞은 걸로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중복적인 답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합격자가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서울에가 이제 7,376명. 뭐 여기에 자료에 보면 2차 합격자까지 26,913명 이제 합격자 이번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성별로 보면 여성 중개사님, 남성 중개사님 누가 합격 많이 했을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성 공인중개사님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여성 공인중개사님이 14,000명 정도가 되고 남성 공인중개사님이 12,000명 정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를 보면 21회 이제 연령별, 즉 연령별 10대에서부터 90대까지 이제 쭉 있어요. 보면은 10대부터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있는데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10대하고 20대도 대단히 시험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특히 10대가 19명이에요. 합격자가. 그리고 20대가 3,300명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30대가 7,000명. 이러면 벌써 여기가 10,000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40대, 50대에서 15,000명이에요. 근데 더 대단한 거는요. 여러분 70대도 22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있는 분들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도 도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따신 분들은 더 발전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이런 게 지금 마포구청의 어떤 특징이라고 봅니다. 계속적으로 매해 이런 중개업의 발전적인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중개업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어떻든 이러한 부분에서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시험의 합격자의 유형을 보면 1차 시험의 면제자가 56%가 돼 있고 2차 합격자가 43% 정도가 돼요.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중개업 시장, 대한민국 공인중개사들이 가장 뭐예요? 합격하고 싶은 자격증, 대한민국 자격증이라 그러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합격만 해서 기쁘느냐? 안타까운 부분이죠. 공인중개사 개폐업 현황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쉽게 말해서 26,000명이 만약에 합격을 했다. 합격이지만 개업은 사실이 그렇게 되진 않거든요. 2021년 1,584명이 개업을 하면요. 1,027명이 폐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합격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 제가 항상 우리 중개사님들 앞에 얘기하잖아요. 자격은 자격일 뿐이다. 자격을 땄다고 중개업 현장에서 성공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교육이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중개사 시험을 보면 이론적인 부분으로 따서 나와가지고 실무에 들어오면 혼란이 일어나죠. 도대체 내가 뭐를 공부했나. 그래서 실무 공부 많이 하시라는 얘기죠. 보세요. 그냥 자료로 나와 있잖아요. 2018년부터 쭉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폐업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한다면 우리 중개업은 그만큼 어떻다? 맞아요. 힘든 직업이다. 힘든 직업이에요. 자격은 자격을 준 것일 뿐이지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절대 주지를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중개사님들, 합격한 중개사님들 실무교육 오면 제가 이런 얘기하면 깜짝 놀라요. 와, 자격증 힘들게 땄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폐업도 많은 거야? 깜짝 놀라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자, 이 폐업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공인중개사 시험 자격제도에 문제가 좀 있다. 무슨 얘기? 권리 분석 부분이 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권리 분석 얘기하면 깜짝 놀라요. 그래서 오늘 권리 분석에 대한 부분도 공부를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중개사님들 생각보다 책임 많으세요. 그래서 교육받으시라는 거예요. 이런 때라도 한 번씩 이런 게 되면 법에 저촉이 되는구나.
느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개사님은 어때요? 계약서 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계약서가 나중에 내 목을 조여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개보수의 허상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중개사님들 공부할 때 뭐냐? 야, 자격증만 따면 난 돈 벌 수 있어. 다 그러잖아요. 자격증만 따면 한 건만 하면 뭐 타인의 연봉을 벌 수 있다. 참 이런 거 오산이에요. 중개업 힘듭니다, 여러분. 특히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 앞에 얘기 드리는 게 뭐예요? 그렇죠. 개업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은 진정한 부동산 전문가가 돼야 된다. 그래서 고객이 오면 어프로치를 하고 그 어프로치에 따라서 클로징을 하고 그 클로징된 계약서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여러분이 진정한 부동산 전문가라는 얘기죠. 오늘 그런 전문가가 되기 위한 시간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제가 직업방송에 나가서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이렇게 따면 좋습니다 해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 폐업 부분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개업 시장 힘든 시장에서 여러분이 진짜 할 부분은 많습니다. 그래서 틈새 시장을 자꾸 파고들고 공부를 하셔서 진정한 부동산 전문가가 되기 위한 그런 시간들을 마련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중개업 관련 법률 개정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죠. 사실 이게 시행이 올 6월 1일부터 이제 돼 있는데 개정 이유가 뭐냐면 부동산 매매 계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래 신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임대차에 대한 부분도 거래 신고를 받자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임대차 3법 개정을 하면서 생겼던 부분이죠. 임대차 3법의 개정은 뭐냐면 첫 번째가 계약갱신 청구권이었어요. 요구권이죠. 계약갱신 요구권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임대차 보호법에서도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월세 상한제, 그 다음에 전월세 신고제, 이게 부동산 거래법에 이제 거래 신고에 대한 법률에 대해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로 인해서 정확한 임대차 시세 정보 부재로 임차인의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 조건의 협상이 어렵고 분쟁 발생 시에 해결 기준이 없어서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전월세 신고제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년 2020년 이제 어떻게 해요? 6월 1일부터는 임대차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 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도 미리 알고 있는 부분이죠, 사실은.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개정 이유에 따라서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을 보면 뭐냐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임차 가구의 현황 등을 고려해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에 관한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 자, 이게 원칙은 공동이죠. 그러나 개별적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나에 보면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통 계약을 한 부분만 여러분들은 신고 대상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그렇죠.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사실을 하라는 거죠.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 임대차 계약 해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매매 신고하고는 다른데도 불구하고 어떻든 이번에 올라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답변이 뭐냐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와 임대사업자에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임대차의 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한편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접수 완료한 때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확정일자를 어떻게 보면 임대차 보호법의 만병통치약으로 아는데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채권에 물권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확정일자 받으세요 하는데 고객이 여러분 앞에 확정일자 왜 받으세요? 하면 받으려니까 받는 거예요 하면 큰일 나요. 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채권에 물권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실무에서 우리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 과연 채권의 물권화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확정일자를 어떤 때는 받아야 되고 어떤 때는 안 받아야 되고 또 안 받아도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요. 받아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일자를 그대로 우리가 오해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확정일자 부분을 오늘 상세하게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30일 이내잖아요. 체결일에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우리가 잔금일을 30일 이내를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어요. 왜? 임차인들이 30일 내에 이사가 와가지고 전입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신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이 넘어버리면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할 때 30일이 넘었을 때는 임대인 앞에 꼭 얘기를 해 주셔야 돼. 이거는 만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임차인보다 임대인이 데미지를 입는 거란 말이죠.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임대인 앞에는 이 잔금일이 30일이 넘으면 임대차 신고를 꼭 하십시오. 이렇게. 사실은 제가 이제 작년에 이게 개정이 된 때도 이 신고 기간을 전세 잔금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사타진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크로징이 돼버린 거죠. 뭐 법은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니까 말이죠. 그래서 어떻든 요 부분만 좀 조심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뭐가 있느냐면 1, 2, 3, 4번 중에 4번, 5번이 이제 추가된 부분이세요. 사실은 1, 2, 3, 4번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부동산의 공정한 거래와 건전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1, 2, 3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아는 건데 4번이 뭐냐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자.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다음 이제 5번째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한 자. 이게 부동산 거래 질서 4번이 뭐냐면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사람 이외에는 이제 표시 광고를 못하게 막겠다는 취지고요. 5번째는 부동산 거래 질서의 교란 행위를 한 자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단합 행위를 한다든지. 그렇죠? 중개사들이 단합 행위를 해서 가격을 높였다가 사실 부동산 거래 신고도 하는 게 그거였잖아요. 계약도 안 했는데 가짜 계약서를 해서 신고를 해서 가격을 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 야, 이게 얼마에 이번에 계약됐네? 그래 놓고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해약 처리해버리잖아요. 그래서 해약도 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취지는. 그래서 그런 교란행위 아니면 단합행위, 아니면 단합행위 중에 중개사들이 단합행위도 있지만 아파트 단지의 분여회의 단합행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래 질서의 교란행위 규제할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첨가적으로 보면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등록관청의 수사기관이나 부동산 거래 질서의 교란행위 신고센터,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 대상을 추가함으로써 신고를 독려해서 부동산 거래 교란 행위를 근절하는 데 도모가 한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포상금 지급 대상을 추가했어요. 예전에는 있었던 부분이세요. 이제 추가한다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 예전에는 등록관청이라든지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부분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추가 개업공인중개사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광범위하게 누구든지 신고를 하고 이런 교란 행위를 하는 자는 엄벌하겠다는 취지죠. 국가 취재에서 그렇게 해서
개정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이 뭐냐면 공인중개사법 시행 규칙이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 있고 그 다음에 따라서 시행 규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행 규칙에 보면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해당 주택에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매도인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매수인에게 확인시켜 줄 수 있도록 한다. 자, 이게 뭐냐면요, 계약갱신 요구권을 해서 쓰다 보니까 이번에 큰 문제가 발생이 됐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바뀌잖아요. 그 임차인은 내가 살기로 했는데 다툼이 발생이 됐죠. 그래서 어떠한 부분을 모색을 했냐면, 이제 매매를 할 때는 임차인 보고 계약갱신 요구권을 쓸 것이냐 말 것이냐를 확인을 꼭 받아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매도인과 새로운 매수인 간의 다툼을 미연에 방지시키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부분이 있고, 이러한 다툼이 있다 보니까 이제 관할구청에서는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느냐면, 업무정지의 가중, 감경의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만약에 이런 다툼이 있으면 업무정지에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하겠다 했더니 근거가 뭐냐? 근거가 없잖느냐? 그래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에다가 이렇게 임대차를 끼고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꼭 확인받지 않으면 업무정지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 중개사님들 조심해야 돼요. 이런 부분. 사실은 점점 우리 중개사님들 앞에는 어떻게 보면 점점 뭐예요? 매도자와 매수자, 임차인, 특히 임차인 보호라는 거죠. 임대차 보호법은 어떻든 편면적 강행 규정에 따라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다. 그래서 임차인을 끼고 매매를 하는 경우엔 분명히 매도자가 임차인 앞에 확인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매수자하고의 나중에 다툼도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한 부분에 시행규칙 부분을 봤고요. 그거에 따라서 주요 내용 및 개정이죠. 개정 이유를 보면 또 이게 시행규칙이 이거는 이제 2020년에 바뀐 거죠. 법인이 주택의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게, 이 법인 부분도 우리가 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개를 해보시면요, 일반인들은 중개하기 쉽습니다. 청약과 승낙에 따라서 매매 사실이 이루어지잖아요. 법률 사실이 이루어지고 법률 사실에 따라서 법률 요건이 발생이 되죠. 그렇게 하면서 뭐가 생겨요? 그렇죠. 동시행의 항변권이 생기잖아요. 책임과 의무가 발생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우리 중개사님들이 가끔 이 법인 계약을 하면서 꼭 사고 나는 이유가 뭐냐면, 법인에서는 누가 와요? 그쵸? 뭐 상무나 뭐 영업부장이나 이런 사람이 와서 자기가 법인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중개사님들이 그러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계약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와서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인은요, 어떻든 법인 등기부등본을 떼게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대표이사에도 계약을, 내가 대표이사입니다 해서 개인 도장을 찍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를 찍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법인 인감을 찍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어떤 다툼이 있어도 법인을 상대로 우리가 소송이 되고 이런 진행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개사님들이 법인에 대한 부분은 잘 하셔야 돼요.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런데 사고는 나면 이런 게 다량으로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나버려요. 우리는 대리행위에 대한 부분을 참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대리행위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인 인감증명의 확인 부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정에 대한 부분은 다 봤습니다. 개정에 대한 부분.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개정이 좀 많지 않지 않나, 이런 부분도 있긴 있어요. 법 개정들이. 자, 그러면 이제 개정 부분을 봤고요. 판례로 배우는 중개 실무를 볼게요. 자, 아파트의 반려견을 키우는 경우에 임대인의 동의 여부를 보자는 거죠. 여러분, 반려견, 이 반려동물 요새 참 많이 가까이들 하잖아요.
또 이것 때문에 다툼이 생긴 일도 많은데 우리 중개사님들 앞에도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저는 이 애완견 때문에도 사건이 났던 게 있어요. 뭐 애완견이 반려동물이죠. 이제 그러한 부분을 한번 같이 보자는 거죠. 자, 아파트에서 반려견을 키우려면 임대인의 동의 여부를 보자는 거죠. 자,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임차인 A는 경기도 공공시에 있는 한 아파트를 보증금 4억에 임차하기로 하고 집주인인 임대인 B에게 계약금 4천만 원, 그러니까 4억이니까 뭐 10%로 우리가 대략 잡아서 4천만 원을 지급했다는 거죠. 그러나 임차인 A는 당시 반려견 3마리와 함께 거주할 예정이었으나 그 사실을 계약 당시에는 언급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임대인 B 또한 반려동물에 대한 언급이 없었죠. 그러니까 뭐 중개사가 말은 안 하고 계약서 썼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임차인 A가 반려견 3마리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든 뒤늦게 안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은 새 아파트에 반려견이 웬일이냐, 웬 말이냐, 계약 해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해지하겠다는 게 내용 증명으로 보낸 거죠. 계약금을 수령할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이를 공탁하겠다는 내용을 임차인의 앞에 통지를 하게 된 거죠. 임차인 깜짝 놀라죠. 그 후에 어떻든 집주인 B는 법원에 이 계약금 4천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A는 같은 해, 자, 임차인 A입니다. 여기에서 B는 공탁을 했고요. 임차인 A는 동해, 같은 해에 3월에 공탁금을 수령을 합니다. 또 본인이. 자, 그러나 계약한 아파트에 살 수 없게 된 임차인 A는 임대인 B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중개업이 힘든 이유는요, 이겁니다. 무슨 얘기? 여측 2심입니다. 여측 2심 무슨 뜻이에요? 맞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달라요. 모든 게 계약해서 좋게 진행이 되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계약이 깨지게 되면 이제 제일 곤란하신 분이 중개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냥 불리한 건 다 중개사 앞으로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개사님은 전문가가 되셔야 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소송을 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송에 가서 어떤 부분을 했느냐는 거 보죠. 소송에서 임차인 A는 집주인 측의 통지는 해약금에 기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봐야 하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제6조에 따라서 계약금 4천만 원인 2배인 8천만 원, 8천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4천만 원만 받았으니까 4천만 원을 더 줘라 하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우리 보통 다 그렇게 하잖아요. 계약서 쓸 때 뭐라 그래요? 계약금, 임대 계약 4억, 계약금 4천만 원. 그러면서 특약사항에 이게 있을 거예요. 특약사항이 아니지만 본조에 있죠. 2조, 3조, 4조에 이런 내용이 있죠. 계약,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금의 100을 보상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임차인이 하게 되면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한다. 이게 해약금 계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임차인은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4천만 원을 받았는데 당신이 지금 해약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8천만 원을 내라. 지금 이런 소송이죠, 사실은. 자, 그렇게 해서 임차인 A와 임대인 B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 7조에는 손해배상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이 내용이 아까 그 내용이죠. 내용이었는데 이를 근거로 집주인은 책임져야 할 배상액을 집주인에게 책임져야 될 배상액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임대인 B는 뭐라고 대응을 하느냐면 임차인 A가 계약 당시에 반려견 3마리를 키운다는 말을 하지 않아 고지 이 의무를 위반해서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한 것이더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소송회가 되면 서로의 주장이죠. 그렇게 해서 법원에서는 이제 판례를 내리게 되는 거죠. 판결을. 자, 그러면 과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자, 한번 같이 보자고요. 계약 체결 당시에 임대인 B는 임차인 A에게 몇 명이 거주하냐고
물었고 임차인 A는 이면이라고 답을 했다. 이후 임대인 B는 다시 집이 넓은데 두 사람만 거주하겠냐라고 묻자 임차인 A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서상에 반려견에 대한 기재는 전혀 없고 임대인 B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 또는 임차인 A에게 반려견을 기르지 않는 것을 조건임을 고지한 바가 없다. 사회통념상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에서 공동주택이라도 반려견을 기르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며 임차인 A의 개들이 모두 소형인 조그만한 개인점을 볼 때 반려견 양육에 대한 고지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면서 임차인 A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고지 의무를 하게 되면 임대인이 먼저 고지를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얘기를 안 하는데 자수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저 반려견 조그마한 거 3마리 있는데 괜찮겠죠? 이렇게까지 들어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지 의무는 바로 이거예요. 동시행의 항변항하고 비슷한 거예요. 임대인이 권리를 찾으려면 당신 혹시 반려견 요새 반려견 때문에 우리 집 새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려견 키우는 건 좀 싫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반려견을 안 키웁니다 해서 키웠다면 이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고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앞에도 그런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도 책임이 사실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법원에서는 임차인 A에게 손을 들어줬다는 거죠. A의 주장이 옳다는 얘기죠. 다만 뭐라고 이제 했느냐면 다만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임차인은 새로 계약한 곳이 평방미터당 보증금액 액수가 360여만 원, 오히려 기존 건물이 다액이기에 손해배상 예정액을 4천만 원은 과도하다라고 하면서 임대인 B의 책임을 30% 제한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공탁한 4천만 원 찾아갔죠. 찾아가가지고요. 이게 얼마짜리였어요? 4억이었죠. 그런데 4억짜리보다 더 싼 거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3억 5천짜리 정도를 아파트를 전세 계약을 다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봤을 때 4천만 원을 내서 뭐 그때 물건이 없어서 5억짜리를 그 대신 나는 얻었다. 그러니까 내가 손해다. 그랬으면 모르는데 오히려 4억짜리를 계약해서 3억 5천짜리를 가격을 더 다운해서 했기 때문에 굳이 배액 보상까지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4천만 원에 대해서 30%로 해서 1,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이제 판결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계약하면 배액 보상을 해야 된다, 배액 보상. 그래서 저는 중개사님들 앞에 항상 이런 거예요. 저는 뭐 많은 우리가 주민들을 상대로 서울 시민을 상대로 제가 강의를 하지만 법은 최후에 가야 되는 거예요. 꼭 배액 보상을 했다고 그게 100%가 이런 판례 보면 알잖아요. 맞죠? 무슨 계약하면 100%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에서 이 판례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중개사님, 이게 중개사고냐 거래사고냐의 문제를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중개사님들, 이건 진짜 부동산 전문가로서 여러분 얘기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구청에 갔다라고 보자고요. 담당자가 진짜 곤란해요. 그러면 오히려 부동산 전문가인 중개사님들이 담당자 앞에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해드려야 돼요. 바로 이게 중개사고냐 거래사고냐의 문제예요. 중개업에서는요, 거래사고가 있고 중개사고가 있어요. 이거는요, 거래사고 뭐예요? 거래사고와 중개사고 잠깐 우리가 짚고 넘어가죠. 거래사고는요, 바로 이렇게 A와 B가 매매 계약을 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본인들이 지키지 못하는 거죠.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죠. 무슨 얘기예요? 임대인이 계약을 했는데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한 거예요. 이건 거래사고예요. 이건 중개사고가 아닙니다. 이건 거래사고라고요. 그러면 중개사고는 뭐냐?
중개사고는 이따 또 우리가 판례에서 보겠는데 중개사님들이 주관적 입장에서 계약을 쳐버리는 거예요. 아, 이거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계약하면 문제 없어요. 이렇게 중개사들이 주관적 입장에서 계약을 치면, 그리고 그 계약이 깨지게 되면 이건 중개사고로 갈 수밖에 없어요. 즉 무슨 얘기냐? 객관적, 법원에 가면, 그래서 우리는 판례 공부를 하셔야 돼. 중개 실무는 판례예요. 그러면 법원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중개사들 앞에 다 판례로 중개사 앞에 책임을 물을 때는 중개란 타인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어떻게 되느냐면 객관적 입장에서 계약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개사님들 이런 부분을 자꾸 오해한단 말이에요. 일단 계약서 쓰고 보자고요. 쓰고 보자고 했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건이 나면 객관적 입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중개사고가 아니라 거래사고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볼게요. 상가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이죠. 아까 이제 이 판례를 보기 전에 잠깐 제가 사례를 하나 얘기할게요. 여기에서는 반려견이었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부분을 상담을 했느냐면, 애완동물 있어요. 애완동물. 반려견하고 또 애완동물도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좀 틀려요. 반려견은 말 그대로 견이라는 강아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기야 반려견이 꼭 강아지만 하는 건 아니에요. 큰 것도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앞에 이렇게 챙기고 다니는 이것도 반려견이에요. 그런데 우리 생각은 반려견 하면 거의가 다 조그만한 거를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어디에서 이제 상담을 한 내용이고, 이게 모 구청에도 이 내용이 발생이 됐던 거죠. 애완동물을 한 거예요. 애완동물인 경우에요. 자, 애완동물인데 이때는 중개사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애완동물 조그만한 거요. 그랬더니 임차인이 이해했어요. 입주해서 보니까 애완동물이 조그만한 게 아니에요. 또 강아지가 아니었어요. 뭐였느냐면 뱀이었어요. 뱀도 큰 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툼이 발생이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중개사님이 그래도 잘 모색을 해서 해약을 시켰어요.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항상 중개사님들이 조심해야 될 게, 아까 객관적 입장에서 말을 해야 돼요. 그것도 조그만한 거요 하지를 말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개사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애완동물은 크기가 어느 정도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임차인이 작은 거예요 해서 얘기를 했는데 큰 거이면 임차인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항상 중개사님들이 먼저 선수를 치는 거예요. 애완동물 조그만한 거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애완동물이라든지 이 반려견, 요새 최근에 이 반려견 때문에 참 문제가 많은데 우리 중개사님들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상가계약의 갱신 사실관계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현업에 계시니까 빨리빨리 이해할 거예요. 자, 음식점을 운영하는 A가 B의 소유 상가의 건물에 관해서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그런데 임차인이 코로나, 요새 최근의 일이네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정이 힘들어서 한동안 영업이 매우 어려웠고, 이로 인해서 3개월에 월세를 내지 못한 적은 있었지만 집주인 B에 대한 죄송스러운 마음 때문에 지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빌려가지고 월세를 완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주인 B 역시 월세가 밀렸지만 당시 A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다 하고 10분 이해를 하면서 별도의 독촉 절차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계약 해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집주인 B 씨와 늘 원만한 관계가 그러니까 유지가 됐겠죠. 그런데 임차인 A가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게 됩니다. 자, 다가오게 되니까 계약갱신 요구권을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 계약갱신 요구할 당시에는 밀린 월세는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임대인 B가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보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여러분 참고적으로 이제 강의 우리가 비대면 강의라서 제가 자료를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뭐 교재 법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전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이 부분에 있는데 1번을 보시면 뭐라고 나오느냐면 임차인이 3기의 차임기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자, 연체한 사실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게 혼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위로 올라가면 상가임대차법은 6개월 전부터 1개월까지가 계약갱신 요구권을 기간입니다. 자, 그런데 주택에서는 어때요, 여러분? 주택에서도 똑같죠? 어때요? 아니에요, 여러분. 틀립니다. 주택에서는 6개월부터 2달 전까지입니다. 이것도 알아놓으세요. 주택에서는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였어요. 그리고 상가에서는 그대로 6개월에서 한 달, 이 차이점. 그리고 나머지는 이거 보시면 되는데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가 보자고요. 계약갱신에 관한 판시 내용이에요. 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조의 8 차임의 연체와 해지는 임대인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라는 때라고 규정을 하였다. 반면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해서는 3기의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이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조금 바뀌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부분과 계약갱신 요구권이 와가지고 하는 부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좀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왜 다르냐는 거는 뭐냐면 그 취지는 임대차 계약 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기초로 하므로 종전 임대차 기간에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까지 임차인은 일방적 이사에 대해서 계약 관계가 연장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음에 딱 보면요. 위 규정들의 문헌과 취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부분이냐면 결과적으로 위 판례에 따라서 계약갱신 청구 및 그 거절에 관해서는 계약 해지와는 달리 임대차 기간 중이라도 어느 때라도 3기분이 연체한 사실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아까 3개월이 연체가 됐으면 중간에 계약 해지 요구권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기간이 다 돼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요구할 때는 연체가 됐었다면 계약갱신을 안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이점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결국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신뢰관계가 깨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신뢰관계가 깨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 간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한다고 볼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상가에서 월세를 안 내서 계약 해지를 하는 거하고 계약 기간이 만료가 돼서 상가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할 때하고는 규정이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알아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 컨설팅이죠.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면 중개보수와 무관한지. 이거는요, 뭐 우리 마포구에는 뭐 별로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마포구 관내는. 그런데 이게 서울 시내만 조금 벗어나면 외곽만 가면 중개사 사무실에 컨설팅, 또 뭐 중개사 허가도 안 받고 또 컨설팅 사무소들도 있죠. 뭐 그런 데는 차제를 하고요. 그것까지는 뭐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중개사님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컨설팅을 하면
중개보수와 별도로 컨설팅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럴까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판례는. 자, 그러면 질문을 한번 볼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와 별도로 그 부동산과 관련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에도 과연 공인중개사법상 법정 중개보수 상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입니다. 자, 최근 답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최근 대법원은 부동산 중개와 별도로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업무가 부동산 중개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중개 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만약 컨설팅 명목으로 법정 중개 보수, 법정 부동산 중개 보수의 상한을 넘는 돈을 지급하였다면 이를 부당이득으로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중개사님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상가를 하면서 상가 권리금은 뭐 별도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가격을 갖고 컨설팅을 해주겠다, 가격을 내려주겠다, 이게 컨설팅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어떻든 컨설팅은 어떤 거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컨설팅 개념을 아셔야 돼요. 쉽게 말해서 토지를 해서 더 쉽게 말할게요. 논 있죠, 논을 객토를 시켜서 그거를 발전을 시켜서 농지가 아니라 이제 대지화를 시켜서 이제 부가가치가 높아지게 만든 거란 말이죠. 이런 게 컨설팅이에요. 그런데 간단히 말해서 뭐 10억짜리 내가 9억에 내가 매매시켜 드릴게요. 매수해 드릴 테니까 그것도 내가 컨설팅을 좀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말하면서 또 유도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동산 컨설팅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제가 만나시는 분 중에 그런 중개사님들 있어요. 또 그걸 또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게요? 대답 안 해요. 하도 하다가 이젠 힘이 떨어졌어요. 얘기하면 이러잖아요. 해서 걸리지만 않으면. 그래요. 문제가 안 돼서 구청에만 안 나타나면 좋겠어요. 맞잖아요. 우리가 달리면 속도 위반, 자동차 다 갖고 계시잖아요. 달리면 속도 위반, 세우면 주정차 위반이잖아요. 그런데 속도 위반이나 주정차 위반이 경찰이 없을 땐 벌이 안 되잖아요. 하지 말아야 되겠죠, 사실은. 그게 인간이죠. 그래서 저는 부동산 전문가님들이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지금 이런 시간에 공부하는 거는 여러분 나중에 사건이 터지면 그때 제가 몰랐어요 하는 중개사님이 제일 저는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컨설팅을 하면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앞에 중개사님들 앞에 컨설팅 하지 마십시오가 아니에요. 컨설팅 하시려면 잘 하시라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요? 그렇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상당한 컨설팅에 능력이 있다라고 보였을 때 컨설팅 비용을 우리 중개보수 이외에 받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키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쭉 내용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관련 세금을 잘못 설명한 경우입니다. 참 이 부분도 많죠. 제가 서두에 강의 시작 서두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중개사님들 괜히 세무 쪽 공부해야 된다고 저는 협회에서도 세무 쪽 강의하는 것을 그렇게 원치는 않습니다. 최소한 우리 중개사님들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할 때 자기 지역에 있는 자기가 중개를 하는 물건에 대해서 취득세 이 정도 알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도세 같은 정도는 절대 개입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요새는 양도세도 세무사님마다 다 다릅니다. 왜? 양도세가 너무 개정을 많이 했어요. 심지어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포기한 세무사님도 너무 많습니다. 양포사라고 하죠. 양포사. 양도소득세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워낙에 틀리니까.
나중에 문제가 될까 봐. 그런데 우리 중개사님들이 그런 양도세를 갖고는 절대 개입하시면 안 돼요. 자, 어떻든 여기 보자고요. 여기는 양도세 부분은 아닌데요. 어떤 거냐면 개업공인중개사 갑은 매수 의뢰인 을에게 아파트 A 아파트를 매매를 중개하였다. 그러면서 갑은 공인중개사죠. 2011년 12월 말까지 잔금 지급을 마칠 경우에만 취득세와 지방교육세가 한시적으로 50% 감면이 되고 잔금을 2012년 4월 말까지 지급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을까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이거를 안 되는데 된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A 아파트의 매매의 경우는 2012년 4월 말 잔금을 지급하더라도 취득세면 지방교육세를 50% 감면되어 취득가액의 2.2%라고 잘못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게 다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관적으로 하니까 중개사 책임이죠. 벌써 답 나와버린 거죠. 여러분 뭐 벌써 이제 저하고 이제 좀 공부하니까 벌써 감 잡겠죠. 자, 갑의 설명을 믿은 매수인 을은 잔금 지급을 2012년 12월 말에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2012년 4월로 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을이 손해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중개사 상대로 소송을 낸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뭐라 그러겠어요? 제일 마지막이죠.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매수 의뢰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런 거죠. 또한 이제 하급심의 판례를 비추어 봐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 의뢰인의 최소한 부담해야 할 세금의 종류, 세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설명해 줘야 될 의무를 부담할 수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100%가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책임 정도는 70%로 제한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매수자나 매도자는 항상 중개사 앞에 중개보수를 주니까 모든 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또 잘못된 거죠. 최소한 30%는 자기가 부담을 해야 돼요. 자, 이런 부분에서 저는 부동산 관련의 세금은 취득세, 지방세 정도만 공부를 하시고 그 물건을 계약할 때는 미리 그걸 확인해 놓으시면 중개사님들이 세금에 대해서 중개사고가 날 확률이 없다. 그런데 아는 게 병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가 중개사님들을 상대로 강의를 할 때, 자, 등기는 법무사가 해야 되고 세무는 세무사가 해야 되고 계약은 중개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다 자기들의 특화된 부분으로 안내하는 게 오히려 우리 중개사님들은 가장 오히려 부동산 전문가라는 얘기입니다. 괜히 아는 척하다가 결과적으로 지금 뭐예요? 계약 다 된 내용을 갖고 괜히 주관적 입장에서 오히려 고객 앞에 봐주는 것 같이 잔금 뭐 그렇게 미리 낼 필요 없죠. 낼 수 있는데 왜 그러냐고요. 이런 게 우리 중개사님들이 다 주관적 행위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 강의를 올렸는데 한 일주일 전에 뭐 어디에서 중개사님이 상담이 왔어요. 이건 부동산 세금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지만 세금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잔금을 치르게 됐어요. 매매해서 잔금을 치렀는데 매도자가 뭐라 그러냐면 제가 주소를 어디로 옮기면 좋을까요? 해서 중개사가 앞에 얘기를 했더니 중개사가 요 옆에 있는 엄마 집으로 옮기세요. 이런 거죠. 부담 없게 얘기했겠죠. 그렇게 아주 잔금을 치렀어요. 치러가지고 취득세를 냈는데 한 달 후에 구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 매도자가 1가구 2주택이다라는 거죠. 취득세가 7%인가 몇 프로 청구가 나온 거예요. 금액이 4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 그러겠어요? 매도자가. 중개사 앞에 당신 책임져라. 제가 상담을 하면서 뭐라 그랬게요? 속으로 참 부글부글 하죠. 중개사가 왜 그거를 엄마 집으로 옮기라고 왜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 집으로 옮겨라는 그 말 때문에
4천만 원에 지금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말은 안 했어요. 뭐라고? 중개사 사고다. 중개사 책임이 있다. 다만 전부라고는 못하겠지만 그래서 지혜롭게 처리를 해라. 참 그런 게 안타까운 이 중개사님들이 항상 이게 뭐냐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자꾸 이런 내용들을 배우셔야 돼요. 그분도 15년 차 중개사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개업 몇 년 정도 되셨냐 했더니 15년 됐대. 15년. 그러니까 중개업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고가 나니까 지금 4천만 원이 중개보수 얼마 받았게요? 매매 가격? 뭐 15억이라 그럽디다. 뭐 15억인가 10몇 억이라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 중개사님들이 항상 중개업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 객관적 입장에서만 하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중개사님들이 주관적 입장에서 이게 괜찮아요. 괜히 너무 오버페이스를 하는 거죠. 우리가 마라톤도 오버페이스 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중개사님들은 적당량까지만 하셔야 돼. 항상 뭐가 있다? 사고의 염려성이 있다. 자, 그 다음에 5번. 중개보조원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한도입니다. 자, 질문이 볼게요. 질문을 보면 개업공인중개사 갑은 중개보조원 을에게 병으로부터 의뢰받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중개를 맡기고 중개보조원이죠. 매도인 정이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을 소지하지 있지 않았고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 증명서에 기재된 소유자의 주소와 정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소가 서로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이 부동산 진정한 소유자인지 면밀히 조사하지를 않았다. 그래서 중개보조원 을은 정의 이름의 등기사항 증명서상에 기재된 소유자의 이름과 동일하고 정이 과거에 위 등기사항 증명서에 기재된 장소에 살았었다고 말하는 것만 듣고 허위 소유자인 정을 진실한 소유자라고 믿고 매매계약에 관한 중개행위를 하였다. 이 경우 매수자 병은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죠. 자, 이 중개보조원님들, 저는 이제 중개보조원 교육을 있죠. 중개보조원을 꼭 교육시켜야 됩니다. 뭐 교육도 이제 해서 왜냐? 중개보조원들이 중개업을 이제 해보면 제가 교육을 해보면 제가 대면교육 때 얘기입니다. 중개보조원하고 중개사님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공통점은 뭐예요? 맞아요. 둘 다 돈을 버는 거예요. 목적은. 그런데 전혀 틀린 게 있습니다. 틀린 건 뭔지 아세요? 바로 책임의 문제예요. 중개사는 책임, 하도 이런 교육들을 하니까 이제 중개사는 이제 책임이 있다는 걸 좀 직감해요. 또 상당하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중개보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개보조는 어때요? 돈 벌기 위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더 주관적이야. 객관적이 되지 않는 거예요. 빨리 계약서를 많이 쓰고 중개보수 받으면 나는 받고 나가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은 누가 진다? 중개사 진다 이렇게요. 그런데 아니죠. 중개사고가 나면 중개보조원도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중개보조원 이제 여러분 고용인이 되려면요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마포구청에도요 고용인 미신고에 따른 업무 정지가 많아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보조원 신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데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인 미신고에 따라서 업무 정지 1개월 받잖아요. 중개사님 업무 정지 대단히 힘든 거예요. 꼭 교육받으시게 하고 책임이 있다는 걸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중개보조원들도 조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개보조원에 대한 이제 책임 한도, 그게 뭐냐면 중개보조원도 책임이 있고 중개사도 책임이 있다는 게 여러분 잘 아시는 부진정연대 책임이라는 거 있잖아요. 부진정연대 책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 사고가 났다라고 보자고요. 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계약자 입장에서는요. 당연히 대표인 중개사가 책임이 있긴 맞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소송은 어때요?
소송은 돈이 있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거예요. 돈 받기가 쉬우니까요. 그래서 재산을 보니까 중개사보다도 중개보조원인 고용인이 돈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맞잖아요. 꼭 돈이 없다고 해서 중개보조원 고용인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사회생활 활동력도 있고요. 이런 분들이 또 더 잘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그런데 사고가 나서 봤더니 중개보조원이 더 능력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상대인 분이 중개보조원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부진정 연대 책임이에요. 그래서 중개보조원을 상대로 해서 먼저 돈을 받고는 자기들끼리의 나중에 이제 소송을 또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바로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든 부진정 연대 책임까지 받고요. 자, 여기에 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두 번째 난을 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경우 중개보조원은 불법 행위자로서의 거래 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이고, 중개보조원이 업무상 행위를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고 정함으로써 개업공인중개사 역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제 설명한 게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다만 여기서 이제 밑에를 보자는 거죠.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 앞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중개보조원이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만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중개보조원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이런 판례를 보면요, 해석하기 힘들어요. 이 뜻. 이거 간단히 말해서 부진정 연대 책임 물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판례 해석하는 거 힘들어요. 다시 한번요.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 앞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당연히 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는 있지만, 다만 중개보조원도 그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중개보조원 앞에도 할 수 있다. 그게 뭐냐 했을 때 바로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법률용어로 말하는 부진정 연대 책임이다. 네, 이런 부분이죠. 그렇게 해서 중개보조원에 대한 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중개사님들은 아까도 우리가 말했지만 이 마포구청에서도 고용인 미신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정지 내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고용인을 할 때는 꼭 신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또 신고를 하게 되면 교육을 받게 하시라고요. 요새 같으면 비대면 강의니까 또 좋죠. 그런데 비대면 강의를 하게 되면요, 장단점이 있어요. 대면 강의와 비대면 강의. 사실은 비대면 강의를 하게 되면요, 우리 중개사님들 특히 잘 들으세요. 여러분, 시작할 때는 분명히 켜놨어요. 그런데 시간이 분명히 이게 2시간짜리 교육이란 말이죠. 쉬는 시간 빼더라도 뭐 1시간 한 3, 40분 될 거예요. 그런데 켜놓고는 나중에 어디 가버리잖아요. 이래서 비대면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비대면 교육의 장점은 진짜 자기 사무실에서 없는 시간에 내서 보라 그러지만 사실은 켜놓고 안 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면 교육은 좀 싫긴 하지만 와서 딱 앉으면 얻고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에 좀 힘들더라도 앉아서 시작 끝때까지 한번 보셔요. 여러분 앞에 아주 필요한 시간들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대면 중개보조원도 마찬가지예요. 교육하면요, 그건 뭐 가서 하면 다 중개사 책임인데 뭐 내가 굳이 시간만 나오면 가서 접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접수마저도 안 해서 고용인 미신고로 해서 우리 중개사님들이 책임지는 이런 부분은 발생해서 안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이제 중개업 실무 사례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강의 내용이 좀 길 거예요, 여러분. 다가구 주택, 이 다가구 주택에 중개 사고가 참 많습니다. 아마 작년에도 다가구 주택을 잠깐 사실은 했어요, 이 판례를 갖고. 그런데 이 판례에서는요,
사실은 뭐 때문에 중개사고로 이제 우리 처분을 내리냐면 중개대상물 설명 미흡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판례도 나왔지만 사실은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한번 내용을 볼게요. 자, 임차인 D는 송파구 풍납동에 위치한 공공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거주에 안전한 임차주택을, 자, 여기에 중요한 말은 거주에 안전한 임차주택입니다. 계약하고 싶다고 하여서 중개보조원 앞에 부탁을 했다는 얘기예요. 부탁을 했다. 그러던 중 가격에 비해 안전한 다가구 주택이 있다고 해서 2009년 1월 6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개업공인중개사 A가 임대인 B와 임차인 D,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해서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자, 임대물건은 서울 송파구 풍납동 공공번지의 다가구 주택 13대 중에 301호예요. 임대차 보증금은 7천만 원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중개사님은 또 뭐라고 특약사항에 기재를 했냐면 다가구 주택 등기부의 채권 최고 금액은 2억 3천만 원이다. 그리고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맞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임대인은 2009년 4월 말까지 302호 임대차 보증금 입금과 동시에 근저당을 말소키로 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나 입주 후에 다가구 주택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 설정을 말소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다가구 주택에 관해서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자, 이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중개사고는요,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중개사고는 거의 이 다가구 주택의 중개사고는 경매가 들어왔을 때 문제예요. 그러면 경매가 들어왔을 때 문제라는 건 경매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나마 여기에서 이제 특약사항, 여러분 특약사항을 딱 기재했는데 이걸 뺐지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뭐 최근에 제가 상담한 계약서를 또 가져오라 했더니 지금도 이거 쓰고 있더라고요. 뭐라고? 꼭 1번 특약에 현 시설 상태에서 매매함, 현 시설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함. 지금도 이거 쓰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작년에 제가 마포구청에서 분명히 강의해 드렸어요. 계약서 쓸 때 제발 현 시설 상태에서 계약함, 매매 계약임, 임대차 계약임, 이거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중개사님들 안위를 위해서 썼다니까요. 현 시설 상태에서 매매함, 현 시설 상태에서 임대차함 하면 우리는 어디 간다고? 판례 공부 그래서 했잖아요. 법원에 가면 그거는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는 조항이에요. 현 시설 상태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라 그랬어요? 그렇죠. 매매인 경우는 매수자가 현장 확인을 해서 계약함. 현장 확인했다. 그때 만약에 계약할 때 그게 문제가 됐었으면 매수자가 당연히 얘기했을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 또 임차인이 현장 확인 후 계약함 하면 임차인이 가서 보니까 그건 물세던데요? 아니면 임차인 매수자가 뭐 그 낭을 써달라 그랬을 거라고요. 특약사항에. 그런데 우리는 현실세 상태라는 건 그때 나중에 문제가 되니 그때 현실세 상태에서 계약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디 가니까 법원에 갔더니.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했죠. 객관적 입장에서 자꾸 하셔야 된다고. 현실세 상태에서 계약한다는 말은 주관적 계약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제 여러분 쓰지 마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미리 공부를 할게요. 자, 임대인은 2009년 4월 말까지 302호의 임대차 보증금 입금과 동시에 근저당 설정을 말소키로 한다. 우리 중개사님이 이렇게 썼어요. 특약사항에. 그러면 과연 302호의 임대차 보증금이 입금이 돼서 근저당을 만약에 이게 7천만 원을 같은 7천만 원이라 보자고요. 갚았다면 중개사고가 안 났을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또 문제입니다. 이 특약사항이 진짜 정확한 거냐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서는요, 2009년
9년 4월 말 302호가 임대차 보증금이 들어와도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 했기 때문에 중개사는 벌써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한 단계 여러분들이 부동산 전문가라면 과연 이 특약은 맞은 특약이었느냐는 거예요. 이게 됐으면 이 살고 있는 이 계약 지금 사건이 난 302호의 임차에는 중개사고가 안 나느냐,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중개사고를 막는 방법은. 자, 어떻든 제가 이 정도는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임차인이 이제 사고가 나니까 뭐라고 주장하는 줄 아세요? 첫 번째 이런 거예요. 중개사무소 직원이, 중개사무소 직원 하는 말은 이건 누구예요? 고용인 말하는 거예요. 자, 고용인이 임대차 계약 당시에 임차인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근저당권 말소를 책임지겠다. 와, 대단합니다. 책임지겠다 했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말했다고 주장하는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미등록 사무보조원, 이게 직원이나 미등록 사무보조원, 이게 다 중개보조원, 이런 게 고용인입니다, 사실은. 중개 업무를 하도록 위법한 행위를 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바로 고용인 미신고를 한 거예요. 지금 이것도 걸리는 거죠. 그 다음에 302호에 임대차 보증금이 입금되면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고 특약까지 썼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임차인들이 보증금 등의 권리관계를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전혀까지는 아니죠. 조금은 했죠. 근저당권이 어떤 내용. 다만 임차인들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 이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3가구의 임차인들이 있는데 뭐 이분이 13번째 들어갔는지 뭐 몇 번째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의 설명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금액, 시기와 종기. 그렇죠? 바로 시기와 종기가 뭐냐?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자를 설명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임대차 보호법의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우리가 공부는 그냥 시험 보기 위한 공부를 해서 대항력 하면 그런 거, 우선변제권 하면 확정일자 받는 거, 최우선변제권은 금액 적은 거,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된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다가구 주택의 경매가 진행이 돼서 임대차 보증금을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제사업, 이거 협회의 공제를 든 모양이에요, 이준 기사님은. 그래서 협회를 상대로 이제 공제금에 따라서 이제 지급해달라는 거죠. 자, 그러면 판결의 요지를 좀 볼까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가구주택 일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 의뢰인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임차 의뢰인에게 부동산 등기상에 표시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 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되고, 그러니까 권리관계를 설명해서 확인, 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임대 의뢰인에게 다가구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내용 중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부분을 자료 요구를 해서 이를 확인한 다음에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자료 제시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중개사님들이 딱 이런 생각하겠죠. 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하고, 그런데 어때요? 임대인들 잘 써줘요? 안 써준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 부분이 법 개정이 돼야 돼요. 이게 강제화가 돼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떤 물건을 만약에 다가구주택 이건 물건을 받는다라고 보자고요. 그러면 중개사님들이 당연히 거래의 안전성을 위해서 거기 임차인 몇 명 사세요? 몇 명 살아요. 그러면 보증금은 각각 얼마예요? 시기와 종기는요? 하면 임대인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뭔데 말이야, 우리 임차인들 내용을 알려고 그래, 이런단 말이에요. 하기야 접수받을 때는 이 정도로 끝나시면 돼요. 임차인 몇 명 사신다고요? 이 정도로 하고 계약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이때는 전혀 달라져야 돼요.
임대차 현황서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라고, 우리 중개사님들이. 그래서 101호, 102호, 103호 전입일자, 확정일자, 금액, 언제부터 언제, 시기와 종기를 다 해서 그거를 계약을, 임대차를 할 때 부분을 딱 별첨 처리를 하시라고. 이러면 가장 안전한 거야. 아까 우리가 안전한 임대차 계약이라는 게 뭐냐? 쫓겨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경매가 들어와도, 그리고 경매가 들어와도 전세 보증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게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계약이라는 게 딱 거기 있어요. 이따가 말하겠지만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는 대항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서두에 아까 계약갱신 요구권 말할 때 했지만 확정일자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확정일자를 어떤 때는 받아도 이게 별 볼 일 없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확정일자를 우리는 너무 만병통치약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이제 하는 거죠. 자, 어떻든 자, 그러면 다음에 판결 요지. 공인중개사법에 정한 서식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중개 목적에 따라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그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해야 될 의무가 있다. 자, 여기에서 이 내용을 사실은 이 9번에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권리사항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칸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첨을 처리하라는 거예요. 별첨을 꼭 첨부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일 여기서 재판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의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님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분명히 요구를 하시라는 거예요. 요구를 했는데 임대인이 이거 불응했다? 임대인이 불응했다라고 쓰면 어떻게 되겠다? 중개사님은 할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 중개사님들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해서 임차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 이제 이 내용은 사실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실제 권리관계 이외에 물건의 권리사항을 기재하는 부분도 그렇지만 해석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해석력.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판결 요지를 볼게요. 공인중개사법에 정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갑이 다가구주택 일부에 대해서 임대 의뢰인 을과 임차인 의뢰인 병의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병에게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근저당권의 채권 체결액을 고지하고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기재하였으나 특약사항은 기재했어요. 분명히.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던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의 액수, 임대차 계약 기간의 계약의 시기와 종기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설명하지 않았고 근거 자료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 정한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다가구 주택의 일부에 관해서 임대 의뢰인 을과 임차 의뢰인 병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에도 기재하지 않았는데 그 후에 다가구 주택에 관해서 게시된 경매 절차에서 다가구 주택의 다른 소액 임차인 등은 배당을 받았으나 병은 이들보다 후순위에 있어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배당받지 못하고 을에게도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항. 자, 결과적으로 이거는 손해배상을 했다는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후에 다가구 주택에, 그러니까 입주한 다음에 다가구 주택에서 게시됐단 말이에요. 경매 절차가. 그래서 다가구 주택에서 다른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는 당연히 받겠죠. 그렇죠? 그리고
배당을 받았으나 병들은 이보다 후순위에 있어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배당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문제를 우리는 해석력을 보자. 이 계약할 때 이제 보자는 거죠. 특히 다가구 주택, 우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잘못 쓴 부분도 있지만 이런 거를 계약할 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그게 해석력이 바로 권리 분석이라는 거예요. 중개사님들이 중개사 시험엔 권리 분석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중개실무는 어디에 답이 있느냐? 권리 분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가끔 이걸 해석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해석한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경매 때문에 문제가 됐대. 경매 때문에 문제가 된 것도 맞죠. 그런데 정확한 답은 경매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임대차 보호법을 우리 중개사님이 적용을 잘못했기 때문에 중개사고가 난 거예요. 이건 경매 때문이라는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계약을 잘못시킨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요 부분은요, 제가 이 판례가 찾기가 힘들어요. 저는 이제 작년부터 이 판례를 대법원에다가 별도로 이제 신청을 해서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받아보니까 더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아까 여기 얘기했지만 다 못 해드리거든요. 다음 카페에 들어가면 제가 운영하는 행부연 있잖아요. 여기다가 자료를 올려놓을 거예요. 거기서 더 이 판례 더 상세한 부분을 보고 싶은 분은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더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흡의 부분도 있지만 이걸 계약할 때부터 우리 중개사님이 좀 더 심도 있게 진짜 부동산 전문가 같이 이거를 해서 7천만 원 해서 중개보수 받아봤으면 얼마나 받았겠어요. 그런데 사고 나면 7천만 원 전부는 아니겠지만 최소한 70%로 봐도 거의 5천만 원은 책임을 져야 돼요. 얼마나 큰 일이냐고요. 1년에 5천만 원 벌어도 시원치 않을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진짜 여러분 권리 분석의 진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여러분 경매 물건 나오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중개실무인데 경매 물건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이 경매 물건은요, 바로 이 지금 우리가 배운 다가구 주택이 경매 나온 물건입니다. 지금 그 물건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물건이 서울 동작구, 송파구 풍납동 268, 이거는 공적으로 주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풍납동 단독주택, 이 지금 임대차 사고 난 물건 그대로 경매 물건을 제가 따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로 배우는 거예요. 진짜 이랬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부동산 태인에서 자료를 제가 찾아왔는데, 자, 여기에 보면 소재지가 있고요. 그래서 중개사님들 경매 공부하시면 중개업의 대가가 될 수 있어요. 경매 공부하셔요. 그러면 경매도 쉽게 할 수 있고 중개업도 진짜 쉽게 할 수 있어요. 권리 분석하는 방법 배우는 거죠. 자, 어떻든 자, 경매가 넘어갔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지금 풍납동 번지가 나왔죠. 268.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어느 분을 계약을 시켰느냐면 우리 중개사님이 임차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 중개사님이 유상수 씨라는 분을 계약을 시켰어요. 이 사고 난 게. 사고건을 직접 사고건을 갖고 지금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자, 유상수 씨가 2009년 1월 12일 날 들어갔어요. 잔금을 치르고. 그런데 나중에 경매가 들어온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지금 중개사고가 났는데, 자,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 중개사님이 벌써 이 계약을 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떼면 뭐가 나왔느냐면 아까 2억 3천만 원이라는 게 뭐냐면 날이 캐피탈에서 1억 8천이 있었고 근저당 5,200이 있었어요. 그래서 2억 3천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요, 여기서 잘 보세요. 우리가 경매를 하거나 중개업에서 가장 제가 기본적으로 권리 분석, 중개 실무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뭐라고 하느냐면
말소 기준 등기를 찾으라 그래요. 항상 중개를 할 때도, 임대차 계약을 할 때도 말소 기준 등기를 찾으시면 돼요. 어디 있어요? 말소 기준을 제가 체크해 놨어요. 여기는 말소 기준 권리라고 나왔죠. 저는 말소 기준 등기라고 계약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일반인도 계약하기 쉬운 게 딱 이것만 아시면 돼. 말소 기준 등기 찾으시면 돼. 저는 이걸 뭐라 그래요? 별표라 그래요. 별표 딱 그리시라고 중개사님들. 근데 이거에는 말소 기준 권리라고 써 있어요. 왜? 왜 써 있을까요? 대법원 사이트에는 이게 안 써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자료 어디라 했어요? 태인이라고 그랬죠. 태인 일반 사설정보업체이니까 나와 있는 거예요. 저는 부동산 태인에 VIP 상담도 해요. 들어가 보면 상담해요. 그런데 거기 가서 할 필요 없어요. 제 앞에 제 사이트에 행부엔에서 해도 되고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사이트를 가져온 거죠. 자, 그러면 어떻든 말소 기준 등기 나오면요, 뭐를 찾느냐면 지금 이 임차인들을 해보면 누구부터 있느냐면 사고가 나니까 전입신고 확정일자 이 내용이 고병원, 선상훈이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얘들은 가장 임차인일 거예요. 자, 여기부터 보자고요. 박선옥이부터. 박선옥이가 전입 2008년에 했어요. 그러면 이 친구보다도 벌써 늦은 거예요. 늦다는 말은 뭐냐? 대항력 없어요. 이 임차인들은 여기서부터 지금 얘보다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별표를 찾으면 얘가 언제냐? 2007년 8월 24일이죠. 얘보다 빨리 들어갔어야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임대차법 3조 2항의 대항력은 뭘로 배웠냐면 우리 중개사님들은 거의 이렇게 배웠어요. 대항력을. 주택임대차법 3조 2항의 대항력은 임차인으로 살다가 그 집이 매매가 되려면 새로운 매수자하고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아도 새로운 매수자하고 대항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 더 살 수 있다. 새로운 주인이 너 집 비워를 못한다는 게 이게 대항력입니다. 맞죠? 그런데 경매에 들어오면 대항력이 바꿔진다는 걸 중개업에서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경매에 들어오면 대항력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얘보다 빨리 들어왔으면 이 집에 경매가 들어와도 이 임차인은 쫓겨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얘들이 다 보니까 뭐예요? 2008년이죠. 다 빨라요, 늦어요? 늦단 말이에요. 한 사람도 빠른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 집엔 경매가 들어오면 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들이요. 쉽게 말해서 제일 먼저 이 친구들 돈을 먼저 줘야 돼. 얘보다는 얘가 빨라 지금. 얘가 빨라 지금. 요나마. 얘가 무진장 얘는 아파트가 이 다세대가 낙찰이 되면 제일 먼저 돈 받아갈 친구예요. 다만 왜 계약을 했느냐? 그러면 왜 바보같이 계약했어요? 이랬을 거라고요. 얘가 1억 8천밖에 안 되잖아요. 1억 8천. 그러니까 지금 저 집이 얼마냐면 얼마에 낙찰이 됐느냐면 지금 6억 4,800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억 8천 받은 다음에도 내가 5,500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대항력을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우선 변제권을 갖고 하는 거예요. 이때 확정일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대항력을 갖기 위함이 아니에요. 대항력을 갖기 위함이 아니라고. 이걸 잘 배우셔야 돼. 확정일자는 바로 이런 때 필요한 게 확정일자예요. 그런데 얘보다 먼저 만약에 얘가 2007년 8월 24일 날 들어가는데 저 박선옥이가 2007년 1월 22일이라면 얘는요 확정일자 안 받아도 문제가 없어. 사실은 확정일자 안 받아도. 그러면 어떻게 되게? 경매 들어오면 이 친구는 가만히 있어도 돼. 그러면 이 집에 낙찰가가 떨어져. 그리고 낙찰받은 사람이 이 사람 돈을 줘야 이 사람 내보낼 수가 있어. 그게 대항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항력은 임대차 보호법의 대항력하고 경매의 대항력이 상당히 틀린 거예요. 근데 이 강의를 중개업에서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매의 권리 분석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중개사고는 이래서 사고가 나는 것이지 주택임대차 3조 2항에 따른 새로운 주인이 계약서를 안 썼으니까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에서 이제 예전에는 2년 살 수 있다 그랬잖아요. 2년. 지금은 몇 년이에요? 4년이에요? 이것도 바뀐 거예요. 계약갱신 요구권에서 4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든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임차인들은요, 지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한 분도 없다. 그러면 왜 계약시켰냐? 얘를 받은 다음에 그래도 6억 이상 가니까 돈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입주시킨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면 확정일자 받으니까 바로 확정일자를 받은 얘기가 뭐냐? 채권의 물권화예요. 채권의 물권화. 임대차는 채권이란 말이에요. 채권은 물권 앞에 다 깨지게 돼 있어요. 얘는 물권이거든요. 얘 근저당도 물권이에요. 그런데 얘가 들어가면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얘는 08년 1월 22일 날, 08년 1월 20일 날 물권이 되는 거예요. 채권의 물권화.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래서 배당을 하게 되면 얘보다, 얘 물권이잖아요. 얘보다 빨리 받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일자는 꼭 언제 받아야 되냐? 대항력이 없을 땐 꼭 받아야 돼요. 자, 그 다음 박선욱이 얘기했어요. 그 다음 또 볼게요. 또 누가 있느냐면 이 집을 갖고 지금 계약을 시켰는데 이 분석을 못한 거예요. 양진웅이가 있어요. 양진웅이는 08년 2월 1일이래요. 08년 2월 1일. 그러니까 다 후순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도 전입신고하고 확정 배당 6천만 원. 그 다음에 이성부, 정승호, 김선덕, 천유경, 성선희, 이제 성이 아니죠. 석선희, 김혜진, 김진형. 자, 어쨌든 뭐 임차인이 있다라고 보자고요. 그런데 지금 중개사고는 이 유상수를 해서 사고가 난 거예요. 유상수. 자, 유상수 볼게요. 유상수가 언제? 2009년 1월 12일. 그 다음에 2009년 전입과 확정 받았어요. 전입과 확정. 그 다음에 노현수가 들어왔고 유재욱이가 들어왔고 마지막에 이제 고벽성이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 보시고요. 제가 이걸 정리해 놨어요. 여러분 쉽게 보기 위해서. 자, 여길 잘 보세요. 제가 저 임차인들, 자, 제일 위에 근저당권, 말소기준 등기 근저당권이 있어요. 1억 8천만 원짜리죠? 저게 아까 어디 거냐면 나리 캐피탈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누가 있었느냐면 김정훈이가 있어요. 그래서 2억 3천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근저당 그리고 번호를 쭉 제가 다 매겨놨어요. 김선옥, 양진웅.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중개사고가 난 게 유상수. 지금 유상수 씨예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이 13명은 맞아요. 쭉 보니까 13명인데 여기에서 이제 말소기준 등기가 저 빨간 근저당 1번 저게 저런 별표라 그래요. 근저당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항력을 보면 날짜를 다 제가 써놨어요. 여러분 대항력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택의 인도화 전입신고 이길영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1월 20 전입신고는요 원래 1월 22일 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길영시이기 때문에 23일 영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하루 차이에 사고 나는 것도 있어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 전입일자가 나와 있어요. 저 대항력이 전입일자 2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이 뭐냐면 확정일자 받은 날이에요. 확정일자 받은 날. 확정일자 받은 날? 자, 그러면 말소기준 등기를 찾는 이유가 뭐냐면 저 때 최우선 변제 금액이 얼마냐는 거예요. 저 때 최우선 변제가 4천에 1,600이에요. 그러니까 어떻든 이 집이 경매가 넘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돈 받을 사람은 누구냐? 4천만
경매까지는 1600을 무진장 1순위로 줘야 돼요. 경매에 넘어가면 경매 배당 순위가 있어요. 필요비 유익비를 빼고는요, 제일 먼저가 최우선 변제 무진장 1순위로 줘요. 어떤 물건을 제끼고라도. 왜? 가장 어려운 사람이니까. 그 대신 4천을 전부 주는 게 아니라 4천에서 1600만 원만 먼저 줘요. 1600만 원은 무진장 1순위로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석선이를 보자고요. 석선이가요, 2008년 5월 10일 날 들어가는데 이 친구가 확정일자는 9월 7일 날 받았어요. 맞죠? 그러니까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깜빡 잊었다가 확정일자 받아야 돼. 9월 7일 날 받은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재미있는 건 환경연의를 보면 이 친구는 전입신고는 12월 4일 날 했는데 확정일자는 오히려 더 빨리 7월 22일 날 받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 중개사고가 난 유상수가 들어간 거예요, 지금. 맞죠? 여러분, 이 강의 조금 힘들지 모를 거예요. 자료 잘 보시고요. 잘 해석하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시간만 잘 이해하시면 이제 임대차 계약하면서 이렇게 그리면 쉬웠구나 딱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가장 이게 다 경매에서 권리 분석을 하는 거고요. 배당표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뭐 경매 해버리면 깜짝 놀랄 거잖아요. 쉬운 방법. 경매는 경매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중개 실무가 다 경매에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쓰면 쉽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빨간 글로 표시해 줬어요. 자, 그랬을 때 석선이는 과연 대항력은 언제 있고 우선 변제권은 언제 있고 환경원인은 어떻게 되는지. 이랬을 때 우선 변제권. 자, 우선 변제권 뭐냐? 배당받는 날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는 2008년 5월 10일 날, 9월 7일 하면 둘 중 늦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 늦은 날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고로 얘는 9월 7일이 돼야 돼요. 얘도 12월 4일이 돼야 돼요. 둘 중 늦은 날이에요. 여러분, 주택의 대항요건 플러스 확정일자 둘 중 늦은 날은 알고 있어요. 그 둘 중 늦은 날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중개업에서는 강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자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쭉 배당을 해봤어요, 제가. 이 6억 8천 얼마에 됐잖아요. 그러면 돈을 누구까지 받을 수가 있느냐면 천유경이까지는 5,500만 원을 받아요. 여기까지는. 얘들 1,400씩 하고요. 그러니까 천유경인까지는 받아요, 지금. (6억 4천만 원에 이제 배당을 받았다라고 보면요. 지금 이게 최초 매각가가 6억 2,743만 9,600원인데 낙찰을 얼마에 됐느냐면 6억 4,800만 원에 오히려 최초 매각가보다 더 높게 낙찰이 됐어요. 103%에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걸 배당을 해보자고요. 6억 4천 정도에 낙찰이 됐다라면 최우선 변제 1,400만 원씩 먼저 받았고, 그러니까 쭉 왔는데 이제 유상수가 자기 돈을 못 받았다라고 해서 이제 중개사고에 접수가 된 거죠. 자, 그러면요, 우리 중개사님들, 특약대로 진행이 되었다면 중개사고가 안 되었을까를 보자라고요. 특약대로. 아까 특약은 뭐라 그랬어요? 2억 3천 있는 거 인정했어요. 2억 3천.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면 다음 임차인 302호가 들어오면 그 금액으로 대출을 갚겠다 했어요. 갚았으면 유상수가 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예요. 못해요. 그러니까 이 분석도 우리 중개사님이 잘못한 거예요. 배당을 들어가니까 특약을 그걸 갚았다고 해서. 그리고 지금 확정일자를 받았다 했는데 진짜 그 확정일자에 대한 생각들을 잘 하셔야 돼요. 요 내용. 그렇게 해서 그 분석이 좀 틀렸다.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너무 이제 여러분 심도 있게 들어가면 여러분 상당하게 고민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넘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안전한 계약 조건이 뭐냐는 거예요. 안전한 계약 조건은요, 첫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돼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등기부등본에 깨끗한 집에 들어갈 때, 여러분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요, 될 수 있는 대로 등기부등본에 깨끗한 집이 계약 금액이, 전세 금액이 500만 원, 1000만 원 비싸도 그 집에 들어가라는 거야. 그런 집을 계약하면요, 절대 문제가 없어요. 경매가 들어와도 그때는 쫓겨나거나 전세금을 못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뭐가 있느냐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 등기부등본에 대출이 없는 집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때는 꼭 확정일자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산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네요. 그 다음에 말소기준 등기, 대항력 있는 임차인,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는 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임대차의 권리 분석의 유의점이 뭐냐? 임대차법에 철저한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중개업 쪽에서보다는 경매 쪽 공부를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작성의 완성도를 배우셔야 돼요. 완성도를. 그리고 진정한 부동산 전문가,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진정한 부동산 전문가로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론이 아닌 실무 중심의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제 이 데이터를 갖고 강의를 했지만, 사실 이것만 갖고도 뭐 거의 2시간 강의를 할 수 있는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하시는 분은 대단히 높은 부분의 강의다. 또 모르시는 분은 야, 이거 도대체 뭐야? 경매를 갖다가 갑자기 중개업에서 경매가 나오네? 하는 얘기가 아니라, 중개 사고가 왜 났느냐? 그러면 그러한 우리가 특별 조항을 썼는데, 특약 조항을 썼는데 그 특약이 진행이 됐다라고 해서 그게 문제가 안 됐겠느냐는 문제죠. 자, 어떻든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임대인이 임차인 관계의 청구 권리를 인정하자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분석의 유의점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볼 게, 우리 그 마포구청에서 자주 생기는, 우리가 지도 점검 시 위반 사례의 대표적인 부분을 잠깐 언급할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용인 미신고의 부분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중개보수 초과 부분입니다. 중개보수는 지금 절대 초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인터넷에 너무 알려져 있잖아요. 오히려 공정하게 받으세요.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 앞에 업권의 발전이 됩니다. 정확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거래. 이건 직접거래 작년 여러분 유튜브에도 올려 있지만, 아니면 제 사이트에도 올려 있어요. 직접거래 제가 강의했었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이 돼서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작성 부분. 이건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니세요. 사실 좀 공부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고용인 미신고에 대한 부분은 아까 얘기를 했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작성. 이게 쉬우면서도 진짜 까다로운 부분이세요. 그래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 부분은 진짜 별도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보장 부분. 그러니까 계약서 할 때 공제증서를 꼭 사본에다가 첨부하라는 얘기죠. 이러한 부분.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도 지금 있네요. 중개사무소 게시물 위반. 오히려 중개사무소 게시물은 더 많이 붙이려고 안 하세요? 심지어는 실무교육받은 이수증도 붙이는 사무실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이전이라든지 휴폐업의 신고, 인장 등록 이러한 부분. 이전 신고를 하거나 폐업을 하게 되면 간판을 꼭 여러분 중개사님이 떼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대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떼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법 개정이 돼 있다는 것도 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폐업을 하거나 다른 데 이전하게 되면 꼭 간판은 본인들이 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해서 여러분 강의를 했는데 좀 길었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자꾸 발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떻든 다른 구청에서는 행하지 못했습니다. 이 코로나 교육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또 마포구청이 대단합니다. 어떻든 이 12월 오늘까지 해보겠다는 의욕도 좋으시고, 저 역시도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했는데 최선이었는지는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고, 모자란 부분은 다시 사이트에 들어가서 공부하시면 여러분이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것이다 얘기 드리면서 2시간 동안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